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적폐청산이란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부처별 신년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첫 주자가 기획재정부였는데 암울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놨습니다. 1.6%. 이 건국 이래 경제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한 건 딱 5번인데요. 한국전쟁 직후인 1956년, 1980년 2차 오일 쇼크,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2020년 코로나 확산. 그만큼 내년이 힘들 거란 전망이죠. 윤 대통령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노조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적폐청산을 언급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이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적폐청산을 신년 과제로 꼽은 건데 성장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를 적폐로 규정하고 개혁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특히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면서 노조부패를 3대 부패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규제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이 시장에 대해서 관여하고 개입해야 되는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번 기재부 업무 보고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서 이뤄졌습니다. 지난 7월 부처 장관이 대통령 독대형으로 업무 보고를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업무 보고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국민보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처 업무 보고는 내년 1월까지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 적폐청산의 숨은 의미는 잠시 후 아는 기자와 살펴보고요. 자, 어려운 내년 경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급속도로 얼어붙은 부동산의 연착륙입니다. 세금 부담도 대출 규제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확 풀겠다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가 먹통이 될 정도로 국민들 관심도 컸습니다. 박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집값 잡겠다며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한 번에 최대 4배까지 올린 문재인 정부.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및 규제 지역 내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빼고 3주택자 이상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중과 배제 1년 추가 연장으로 양도세 부담도 줄입니다. 1년 미만 보유된 45%까지 낮추고 1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난 정부 때 장려했다 손바닥 뒤집듯 없앤 민간 등록 임대도 부활합니다.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등록 임대를 복원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10년 장기 매입해 임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좀 환영하는 바이고요. 실질적인 주거 비용 부담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로 침체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적인 연착륙을 좀 뒷받침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가격 부담이 4에서 6%씩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고금리 부담이 여전한 데다 대부분 입법 사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내년도 또 하나 숙제는 물가 안정이죠. 전반적인 오름세는 올해보다 주춤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문제는 전기, 가스 같은 공공요금입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억눌렀는데 내년엔 올해 인상분의 2배씩 팍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3.5%로 올해보단 낮아지겠지만 전기, 가스만큼은 예외입니다. 더는 억누를 수 없어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에 나섭니다. 당장 내년부터 오릅니다. 정부로서는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요금을 적극적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기준 연료비 상승분이 내년에 한 50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전기요금 인상안은 킬로와트 시당 51.6원입니다. 올해 올린 인상분 19.3원보다 2.7배 많습니다. 한전은 올해만 34조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돼 어쩔 수 없는 상황.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공사의 올해 미수금 규모는 8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년에는 올해 4차례 올린 인상분보다 2배 가까이 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전기와 가스 요금을 합쳐 4인 가구 기준 매달 2만 원 이상 더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기나 가스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은 불경기에 껑충 뛰는 공공요금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버티는 와중인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더 답답한 거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전기 사용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을 판국이에요. 더 심각한 거죠, 사실. 정부는 다음 주 내년도 공공요금 인상폭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적폐청산 꺼내 들었어요. 맞아요. 워낙 상징적인 단어라. 네. 자, 이 단어 꺼내든 이유가 뭡니까? 일단 대통령실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말 그대로 쌓여있는 폐단을 척결을 하는 게 개혁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대통령의 평소 생각인데 그래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적폐로 지목한 대상은 사실상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이 산업발전에 따른 노동구조의 변화에는 저항하고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기득권화됐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취임 후에는 처음이지만 네. 취임 전에도 이 적폐라는 단어 쓴 적이 있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난 네. 2월 대선 후보 시절에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직접 한 건 아니고 이 관련 질문에 답을 했던 거였습니다. 네. 언론 인터뷰에서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돼야죠 라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당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모은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적폐청산 이야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표 적폐청산과 이 문재인표 적폐청산은 뭐 다른 겁니까? 네, 방금 뭐 인터뷰 내용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일단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보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에 대한 청산의 중점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앞서 보신 지난 2월 인터뷰 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전 정권 수사에 대한 얘기였지만 오늘 했던 발언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거와 같은 연장선에 있지는 않습니다. 인기가 없어도 해내야 하는 3대 개혁을, 특히 노동개혁을 우선적으로 주문한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적폐청산 뒤에 노동개혁 얘기했다는 건데 정확하게 뭐가 다르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은 표를 얻기 위한 선동에 가깝다면 현 정부의 적폐청산은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걸 힘들지만 도려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불합리한 게 있으면 바꿔야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워서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 발언 중에 또 눈에 띄는 단어가 적폐 말고 부패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 부패라면 공무원이나 기업 이쪽에 많이 쓰는데 오늘 노조 부패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자, 공직과 기업이라는 얘기도 분명히 했지만 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노조,
공직 기업 3대 부패라는 말 썼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 쓴 거거든요. 오늘 네. 처음 나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민노총 이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과 파업에서의 불법 행위 등을 이 노조 부패로 보는 건데요. 공직, 기업 부패까지 거론하면서 내년에는 전방위적인 사정정국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부패를 척결해 노동자 가운데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 부패 척결로 고용 창출과 수출 활력 제고 등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린 겁니다. 이 공직 부패는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졌다가 이번에 총리실에서 부활하는 공직감찰반이 맡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자리가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예요. 네. 예전에 이 업무보고 받았던 것과는 형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뭐 조금 전 리포트에서 조금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지난 7월에 취임 후에 첫 업무 보고를 했을 때 뭐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에는 부처의 장관들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찾아와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형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랬었죠. 1대1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신년 업무 보고는 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장관뿐 아니라 부처 실무자도 참석하고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등 160명가량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죠. 오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과 비슷한 형태로 두세 개 부처를 합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에게 설명하고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은 오늘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더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뛰어보자 이렇게 영어를 쓰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저 장소가 이제 청와대 영빈관이었는데요. 그렇죠. 청와대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영빈관 요즘 자주 갑니다. 네, 요새 뉴스 보면 청와대 영빈관이 배경인 거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네. 지난 5일에 베트남 국빈만찬 때 처음으로 이 청와대 영빈관을 썼는데 그 뒤로 또 사흘 뒤 8일에 축구 국가대표 환영만찬 여기서 했고 또 15일에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이어질 업무 보고도 청와대 영빈관이 주로 활용이 될 텐데요. 제가 이유를 대통령실에 들어봤더니 일단 이 용산 대통령실에 1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갈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대통령 행사에 쓰였던 곳이기 때문에 음향 등 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하고요. 또 워낙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행사에 맞게 꾸미기도 좋다고 합니다. 다만 업무 보고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이 일반 국민의 영빈관 관람은 사실상 제한이 되는데요. 이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줬다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 대통령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특히나 이 기상예보에 귀를 좀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전국에 눈이 많이 내렸죠. 출근길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던데 지금부터는 추워집니다. 한파특보가 곧 발효되는데요. 당장 퇴근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승현 기자,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 같은데요. 퇴근길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밤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된다는 소식에 이곳 광화문에는 귀가를 서두르는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새벽부터 내린 눈은 오늘 오후 들어 대부분 그쳤지만 빙판길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는 오늘 새벽부터 눈과 비, 진눈깨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하루 제주도 삼각봉에 10.1, 강원도 평창에 9.6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수도권에도 양주는 8.3, 서울은 3.5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가 제설 작업에 들어갔지만 눈이 출근 시간대에 집중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엄청 막혀요. 너무 막혀서 차는 군데군데 다 버스가 밀려서 다 서 있고 그리고 사람은 계속 밀려서 계속 타고 어지러웠어요. 되게 버스. 자가용도 탈 때가 있는데 근데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로도 미끄럽고 사람도 많아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도 많이 막히더라고요. 문제는 오늘 밤부터입니다. 낮에 영상으로 올라갔던 기온이 밤부터 급속히 떨어질 걸로 예보됐는데요. 조금 뒤 오후 9시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 한파특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우랄 산맥과 베링해에 생긴 강력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반도로 내려오는 블로킹 현상 때문인데요. 서울의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로 예상됐습니다. 오늘 내린 눈이 녹은 뒤 다시 얼어붙어 곳곳에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내일 출근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폭설로 그러잖아도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이 극심한 출근길 혼잡을 빚었습니다. 폭설로 열차가 지연되면서 이 사람들이 몰려서 호흡곤란으로 실려가기도 하고 출근을 포기하고 원치 않는 휴가를 쓴 시민도 있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 승객들이 길게 줄을 서 열차를 기다립니다. 계단까지 가득 찬 승객들로 역사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출근 시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포 지역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오전 7시 기준 4.9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출근 시간인 오전 6시 51분. 양촌역 차량기지에서 대기 중이던 열차 21편 중 5편이 야외선로에 쌓인 눈 때문에 노선에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열차 간격이 3분 20초에서 4분으로 늘어나면서 승객 대기줄이 입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열차 지연이 1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일부 승객들은 열차를 타는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SNS에선 열차 때문에 강제로 쉬게 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출근을 하다가 출근을 못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와서 월차를 냈거든요. 시간 동안 지하철역에서 고립돼 있었어요. 뉴스에서 폭설 내리고 한다고 해갖고 골드라인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오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는 회사 출근 못하고 다시 집에 오게 되는 거. 김포공항역에선 전동차를 이용한 여성 승객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열차 출구가 지연이 됐어요. 손님들이 이제 거기다가 또 버스도 못 가잖아요. 눈 때문에. 그럼 폭설로 인해서 지연된 건 맞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골드라인 측은 제설 작업을 마친 오전 9시 반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한강 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오가는 무인 전동차로 하루 평균 6만 8천 명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열차는 두량에 불과해 출퇴근 시간대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지옥철로 불립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출근길 혼잡은 수도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빙판길 사고가 속출했는데요. 이 대구에서는 불과 0.8cm 눈에 도심이 마비됐는데 이 서해안 중심으로 다시 눈이 온다니 내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눈 내리는 도로 위를 차들이 조심스레 움직입니다. 한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다른 차들에게 차선을 바꾸라고 손짓합니다. 하필이면 출근길이네요. 차가 뭐 거의 기다시피 해서 사고 날 뻔도 하고요. 사고 난 차도 보이고. 오늘 대구 도심에 내린 눈은 0.8cm에 그쳤지만 출근 시간과 겹치면서 도심이 마비됐습니다. 눈길 사고가 30건 넘게 접수됐고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로 6곳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빙판길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선 LPG 가스를 싣고 가던 탱크로리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LPG 가스가 누출돼 6시간 가까이 하행선 전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계속 이제 누출이 되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폭발 위험이 있기고 해서 저희가 이제 완전 차단을 하고 견인 조치를 해가지고. 대구 포항고속도로에선 시외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승객 15명이 다쳤습니다. 이 밖에 경남 김해에선 빙판길에 6중 추돌 사고가 나 2명이 다쳤고 경북 포항에서 승합차가 도로 위를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는 등 전국에서 수백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서해안 지역엔 폭설이 쏟아집니다. 기상청은 충청과 호남, 제주에 최대 25cm의 많은 눈이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엔 무릎까지 빠질 정도인 50cm 넘는 눈이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팩트맨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수도권에 눈이 내렸지만 고속도로는 바로 녹아서 지금은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인데요. 남부지방엔 눈 대신 비가 내렸죠. 이렇게 추운 날 내리는 비는 눈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이른바 어는 비는 기온이 0도에서 영하 5도 사이에 비가 내릴 때 생성됩니다.
기온이 낮은 대기 상층부에선 눈이었다가 따뜻한 중간층을 지나면서 비로 변하고 차갑게 냉각된 도로 표면에 부딪혀 얼어버리는 겁니다. 쌀락눈이나 진눈깨비와는 달리 얼음 결정이 아닌 액체 형태로 내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는 비나 눈이 쌓여 도로에 살얼음이 끼면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범 블랙아이스로 변하는데요. 지난 2019년 상주 영천 고속도로와 2020년 합천의 국도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 모두 비가 얼어 만들어진 블랙아이스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눈은 쌓여도 얼기 전에 치우면 되지만 어는 비는 내리는 즉시 얼어 사고 위험성이 더 높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는 비는 산으로 둘러싸여 찬 공기가 고이는 분지 지형에서 만들어지기 쉽고요. 볕이 잘 들지 않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고속도로 교량과 터널 진출입구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얼기 직전 땅에 와서 딱 붙어버리면은 이게 미끌미끌하고 바질바질하고 아주 위험한 건데요. 산악 지방에 좀 그늘진 곳에서는 겨울 내내 그 도로가 얼어붙어 있는 데도 있고요. 기상청이 어는 비 예보를 하고 있지만 어느 도로가 얼 것 같다는 수준까지 예보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평소 이용하는 도로의 상습 결빙 구간을 미리 확인했다가 규정 속도의 절반 이하로 차량 속도를 줄여 방어 운전을 하는 게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돌아오며 다시 완전체가 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참사 발생 53일 만입니다. 유가족은 왜 이제야 왔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국정조사 첫 일정으로 합동 분향소를 찾은 여야 의원들을 향해 유가족이 구호를 외칩니다. 뒤늦은 현장 조사에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이제 사과 받는 것도 싫고 아이들 하루만이라도 살아올 수 있게끔 야당 여당을 떠나서 아이들이 이게 젊은 아이들이 간 거잖아요. 우상호 특위위원장은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해서 진실을 잘 규명하고 또 책임 소재를 규명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조사 개시를 선포했는데 좁은 골목길에 특위위원과 시민, 취재진이 몰리면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여기서 좀 질서 있게 해요. 국조특위위원들은 이태원 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차례로 찾아 참사 당시 대응이 늦어진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미 코드 제로로 내렸고요. 그 여러 가지 그런 지시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보관 생각을 왜 아무도 안 하셨어요? 코드 제로로 뜨니까 이야기를 했었고 나중에 그 연락이 보니까 현장 처리되고 끝났더라. 그래서 심각한 상황을 인식을 못한 겁니다. 국조특위는 모레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두 번째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사적 유용 논란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제일 먼저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출동을 지연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 의원이 참사 다음 날 언론 인터뷰에서 골든타임 4분을 강조한 것을 지적하며 본인의 정치적 골든타임을 위해 희생자의 골든타임을 앗아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죠. 대부분의 골든타임 4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신 의원이 명지병원에 직접 연락해 닥터카를 불렀다는 의혹도 제기되자 국정조사 증인으로 신 의원을 부르자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국정조사 증인으로 가장 먼저 채택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신 의원 자신입니다. 신 의원 외에도 당시 출동했던 재난의료지원팀 팀장 등을 청문회에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도움을 주려는 취지였다며 신 의원을 엄호했습니다. 이제 조금 밝혀져야 되겠죠.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아주 소상하게 나온 건 아니라서요. 민주당은 참사 생존자와 유족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 출마를 예고한 김기현 의원과 윤핵관, 장제원 의원 간의 김장연대가 공식화되는 분위기고 비윤계 유승민 전 의원도 결코 꺾이지 않겠다며 등판을 예고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핵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연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맞선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결혼하라 그러는데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담그나요. 잘 담궈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으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 반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내년 3월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김장연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경남 혁신포럼에도 김기현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돌며 당시 먹기에 집중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연대는 혼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며 견제했습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은 총선 때 표를 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면서도 출마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윤계 유승민 전 의원은 전대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유 전 의원은 100% 당원 투표를 비판하며 밟아 죽이겠다고 밟으면 밟혀주겠다. 결코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고 당원들이 총선 수도권 승리를 생각하면 내가 1위를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선관위를 발족하면서 내년 3월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TLA 뉴스 최순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김만배 씨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검찰은 김만배 씨의 은닉 재산을 계속 수사 중인데요. 오늘은 천화동인 2호 사내이사이기도 한 김만배 씨 아내를 불러서 이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줄곧 중환자실에 있다가 엿새 말린 어제 일반 병실로 옮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폐가 수축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수술까지 받은 걸로 알려졌지만 회복 단계에 진입한 걸로 보입니다. 김 씨에 대한 검찰 조사도 다시 재개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오늘도 김 씨 지시로 범죄 수익금 26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최우양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이들 조력자를 먼저 조사한 다음 김 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조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재판에 출석 가능한 상태인지 지켜본 뒤 필요하면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만배 씨의 아내가 참관한 가운데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천화동인 2호의 이사로 검찰은 지난 13일 아내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구속 상태였던 김 씨가 조력자들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오는 23일로 한 차례 미뤄진 대장동 재판을 추가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무엇과 같이일까요? 연탄입니다. 정진석 비대위가 오늘 출범한 지 100일째, 100일을 맞았는데요. 기자회견 대신에 연탄 봉사에 나섰습니다. 성탄도 중요하지만 연탄도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구룡마을 빗살길에서 연탄 봉사하러 가는 거고요. 뭐 그냥 가서 뭐 사진만 찍고 오는 게 아니고 땀깨나 흘리고 오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정치인들 봉사활동 가도 이 사진 찍으러, 인증샷 찍으러 간 거 아니냐 논란이 계속 있어요. 네. 수해 현장 때도 뭐 예전에도 논란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또 최근 닥터카 편승 논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비판받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래서 오늘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봉사 현장 모습도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원래 그 100일 되면 뭐 기자회견을 하고 뭐 정치 행사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의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뜻깊겠다.
전달 속도는 메시의 드리블 속도로. 이렇게 잡아야 돼. 위아래로. 천천히. 네, 천천히. 자, 기사님들 조심해. 발등 미끄러지면 큰일 나.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직접 연탄을 나르는 것도 좋지만요. 약자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 같은 국회 본연의 일도 마냥 미뤄두면 안 되겠어.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 복당했죠. 박지원 전 원장. 요즘 별칭이에요. 야권 스피커. 맞습니다. 그 스피커가요. 켜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복당된 직후부터요. 이재명 대표를 적극 비호하고 있습니다. 김용, 정진상 두 분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260억 엄청난 돈이 이재명 대표 집에서 나왔어요?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이 민주당과 이재명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1년간 감옥에 있다가 나오기 위해서 무슨 소리를 못하겠냐 이거죠. 무죄의 입증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재명 대표와 관저에서 포옹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모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느낌도 있네요. 네,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적극 밀어붙인 이재명 대표가 원한 것도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스피커의 파워, 가장 큰 스피커를 가진 거는 이재명 대표 정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에 버금갈 정도의 메시지 파워, 스피커 파워를 가지신 분이 누가 있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방어적인 그런 스피커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귀에 감기는 말씀들을 잘 많이 발굴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이 박지원 전 원장 본인도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마냥 자유롭진 않아요. 네, 최근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난 검찰이 아무 소식 없으니까 불안해요. 무사하신 거죠? 몰라요. 점쟁이도 자기 죽을 날은 몰라요. 아마 재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굉장히 두목으로 부른 것이 굉장히 지금 두렵.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달변 스피커.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해 쓰인다면 더 좋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며칠 전 제주도의 유명 식당 운영자인 50대 여성이 살해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전말이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먼저 육지에 거주하던 살해 용의자는 갈아입을 옷까지 준비해서 제주도를 떠날 때는 남의 신분증으로 선박 탑승권을 구매했습니다.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도 검거됐는데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빌라로 들어갑니다. 손엔 종이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3시간쯤 뒤 남성은 집 밖으로 나옵니다. 50대 김모 씨가 빌라에 침입해 숨어 있다 귀가한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뒤 빠져나가는 겁니다. 숨진 여성은 제주에서 유명 식당을 운영하는 재력가였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네. 살해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범행 당시 남성이 들고 있던 가방엔 옷과 신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범행 후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난 뒤 신발과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또다시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아내 이모 씨와 함께 배편으로 제주도를 빠져나갔는데 이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표를 샀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김 씨 부부를 검거한 데 이어 김 씨의 고향 선배인 50대 박모 씨도 함께 붙잡았습니다. 박 씨는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김 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최근 금전 문제로 피해 여성과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피해 여성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씨 부부에 대해 살인과 살인 공모 혐의로 박 씨는 살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다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행방, 지금도 묘연합니다. 해외 밀항을 알아본 정황이 드러났었는데 만약 정말로 해외로 도피했다면 25년만 버티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재판 시효 때문인데요. 법무부가 이런 법의 허점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주차장에서 손가방을 든 남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자산운용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입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팔당대교 근처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1,000억 원대 횡령 사건의 피고인으로 검찰 구형이 예정된 재판일이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의 중국 밀항시도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해외 도피를 막으려고 추적해왔습니다.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해 2045년까지 붙잡히지 않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기소된 지 25년이 지나면 이른바 재판 시효가 만료된다고 보는 현행 형사소송법 때문입니다. 수사 중이나 판결 확정 이후의 해외 도피는 시효가 정지되지만 재판 중 해외 도피에 대해서는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한 피고인도 재판 시효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중대 범죄자를 외국에서 송환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법무검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지난 2007년 정태수 한복그룹 회장도 재판 중 병치료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남미 에콰도르로 도피했고 2018년 현지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중국이 반체제 인물을 탄압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비밀 경찰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조직이 한국에도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중국의 비밀 경찰 운영 사실을 폭로한 것은 스페인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였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 공안국이 반체제 인사 단속과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110 해외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경찰서를 최소 53개국에 102곳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장수성 난퉁시 공안국이 운영하는 비밀 경찰서가 한 곳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도 즉각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내 및 국제 규범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국 여러 나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측은 채널A에 대사관과는 무관한 일이며 존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밀 경찰의 실체가 파악된 네덜란드 등 해외 곳곳에서 폐쇄 명령이 내려졌고 일본 정부도 최근 중국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外交ルートを通じまして仮に我が国の主権を侵害するような活動が行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れば断じて認められないという旨の申し入れを行っております。 외교 전문가들은 국제법상 불법이고 해당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우려합니다. 상대국의 정보나 첩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비밀스러운 활동을 하는 조직이 있다면 이것은 상당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중국 교육부 직속 기관인 중국어 보급기관 공자학원도 체제선전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영국에서 30곳 모두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의 침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있습니다. 밥퍼로 알려진 35년이나 운영된 서울의 무료급식소인데요. 하필 이렇게 추운 날 철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단 증축 문제로 구층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사정을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무료급식소. 많게는 하루 800명의 취약계층이 찾는 밥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와 생수병과 함께 밥과 반찬으로 가득 찬 식판을 건네받습니다. 제육볶음과 콩나물 무침, 김치와 미역국으로 알차게 구성돼 있습니다. 많이 드릴까요? 더 드릴까요? 가만히 들고 계세요. 급식소는 든든한 한 끼를 먹으러 온 사람들로 금세 가득 찹니다. 매일 오다시피 매일 없는 사람들 밥 해주는 것이 항상 고맙게. 밥퍼가 강제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구청이 무단 증축을 했다는 이유로 이행 강제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밥퍼는 지난 2010년부터 서울시가 지어준 현재의 가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전임 구청장의 제안에 따라 증축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불법 증축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철거 위기에 직면했지만 급식소 운영재단이 가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겠다고 신축 허가서를 받으며 일단락됐습니다. 문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여름에 불거졌습니다. 건물에 지붕을 올리면서 구청 단속이 시작된 겁니다. 금년 또 비가 좀 많이 왔습니까, 여름에?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에서 지붕은 덮으세요. 하지만 구청은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만큼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행 강제금을 못 내면 강제 철거될 수 있습니다. 철거를 막아달라는 서명엔 800명 넘는 자원봉사자와 이용객이 참여했습니다. 여기 와서 먹고 안에 집에 있을 때는 굶지요 뭐. 서운하죠. 그렇게 될까요 설마? 안 그렇게 되길 바라야지요. 구청은 강제 철거할 경우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이용자에게만 무료 도시락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에 취약계층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장애인 단체는 국회의 장애인 예산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법원은 이 단체가 지하철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때마다 500만 원씩 서울교통공사에 물어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휠체어에 탄 채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멈춘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회원. 출발 지연에 거센 항의가 이어집니다. 우리 지금 출근을 못하잖아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나 지금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날 전장현의 탑승 시위 여파로 열차는 남영역에서 5분간, 용산역에서 17분간 멈춰섰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위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전장현이 돈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제 서울중앙지법은 전장현 시위로 열차 운행이 5분 넘게 지연되면 서울교통공사에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낸 3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강제 조정에 나선 겁니다. 법원은 공사 측도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주 안에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이 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어제 전장현은 오세훈 서울시장 제안을 받아들여 국회에 장애인 예산 처리 시점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서울시는 전장현 시위가 재개되면 즉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희입니다. 밤새 하얗게 눈이 내리며 세상이 온통 설국으로 변했는데요. 마침 코로나로 볼 수 없었던 서울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이 3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실 텐데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장하연 기자, 첫날인데 시민들 많이 오셨습니까? 네, 서울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은 방금 전인 오후 7시 30분 개장했습니다. 밤이 되면서 날씨가 꽤 쌀쌀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불빛 아래 야외 스케이팅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야외 데이트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게 오랜만이라서 얼른 하고 싶어가지고 개장하자마자 1일차에 왔어요.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서울의 멋진 겨울 모습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메인 스케이트장은 한 번에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고요. 그 옆에는 3분의 1 크기의 어린이용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어린이 스케이트장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이스 범퍼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코로나19 이전에 매년 13만 명이 찾을 정도로 도심 속의 명소였는데요. 저렴한 이용료가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올해 요금도 입장료, 스케이트화와 보호장비 대여까지 모두 포함해 1,000원입니다. 오늘 개장한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12일까지 54일간 개방됩니다. 스케이트장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스케이트장은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운영을 중단하니 홈페이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오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아르헨티나에서 월드컵 우승을 축하하는 퍼레이드가 열렸는데 무려 400만 명이나 쏟아져 나와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행사가 중단되고 선수들은 헬기를 타고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인 버스가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느릿느릿 움직이는 버스에는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타고 있습니다. 우승 기념 카 퍼레이드를 시작한 겁니다. 메시도 밝은 표정으로 2층에 자리 잡고 앉아 팬들의 환대를 즐겼습니다. 메시는 전날 밤 우승 트로피를 끌어안고 단잠을 잤습니다. 이날 새벽 귀국 직후 숙소로 가는 길에도 환영 열기는 엄청났습니다. Me saludó Messi, me saludó, me miró y me saludó. 날이 밝고 열린 진짜 퍼레이드는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무려 400만 명이 거리로 몰려 나온 겁니다. 교차로 위에서 선수단 버스로 뛰어내리는 아찔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무사히 내렸지만 나머지 한 명은 발을 헛디뎌 도로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남성은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응원가를 불렀습니다. 버스는 시내 중심 오벨리스크 광장까지 30km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안전 문제로 5시간 만에 중단했습니다. 선수들은 헬기로 옮겨 타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결국 부에노스아이레스 상공을 도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오벨리스크 광장에서 선수들을 기다린 팬들은 실망감에 분노했습니다. 거리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해산을 거부한 팬들은 돌을 집어던졌고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선 이번 퍼레이드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뒤 좌충우돌 행보로 비난을 받던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CEO에 오른 지 2개월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56조 원이나 쏟아부었습니다만 자신이 창업한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자 결국 백기를 든 겁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지난 10월 약 56조 원의 트위터를 전격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후임을 맡아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을 찾는 대로 트위터의 CEO 자리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소프트웨어 및 서버 부서 운영만 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임자를 찾는 대로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응답자 1,750만 명 중 57.5%가 사임해야 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전격 사의를 밝힌 겁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직원 절반에게 해고를 일괄 통보하고 기자들의 트위터 계정을 무더기로 정지해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Yeah, I think Musk's biggest problem is a lot of times he speaks before he thinks through it. It's been a black eye for Musk, a black eye for Tesla, and the Twitter situation's been a train wreck. 머스크가 트위터 경영에 몰두하는 동안 테슬라 주가는 추락을 이어가 시가총액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5천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머스크는 보복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테슬라의 전 직원 2명에게 고소당하는 등 줄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중국은 백지 시위 여파가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려놓는다고 강조해왔죠. 그런데 이런 이유가 무색하게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물류가 멈추고 가동을 중단하는 공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창고에 상자들이 가득 차 있지만 작업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가동을 멈췄고 물품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출근자가 급감해 물류가 멈춘 겁니다. 就是搬运工的那些货，快递公司的办公室还是空的，也没得客服，快递员的车子的还停在这的，一个人都没得到。我的天哪，怪不得送得慢呢，都爆仓了。 직원들이 출근을 못해 생산 라인이 멈춰선 공장도 속출했습니다. 也有怕感染不敢来上班的，这手上的货估计都要逾期了。不单单是我们工厂，附近的工厂大部分都处于停工状态。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에선 시민들이 외출을 꺼려 길거리와 지하철이 한산합니다. 다음 달 춘제 연휴 기간 특수를 기대했던 관광지도 울상입니다. 유적지가 많은 윈난성 다리시는 숙소 예약률이 30%대로 급감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7일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방역 완화를 전격 발표했지만 유동인구와 물류가 오히려 급감한 겁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의약품 품귀와 병상 부족으로 의료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폐렴과 호흡부전의 경우에만 코로나19 사망자로 집계한다고 밝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오후 4시를 기해 대부분 해제되었던 대설특보가 다시 발표될 전망입니다. 내일 수도권을 제외한 서쪽 지역에 눈폭탄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이 모레까지 가장 강하게 내리면서 글피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눈은 제주 산지에 가장 많이 내리겠습니다. 최대 50cm가 쌓이겠고요. 호남에도 최대 25cm, 그 밖에 내륙에는 최대 15cm 내리겠습니다. 북극발 한기로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1도였던 서울은 내일 아침 영하 9도, 모레면 영하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미 중부 많은 곳에 한파특보가 발표됐고요. 대관령은 아침 영하 15도, 충주는 영하 10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눈폭탄에 한파까지 겹치니까요. 한겨울 옷차림 준비 바라고요. 교통이 혼잡할 것을 대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 빙판길에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간밤 폭설로 오늘 출근길 곳곳이 막히고 사고 나고 많이 혼잡했습니다. 그나마 예고된 폭설이라 밤사이 제설 작업을 빨리 했는데도 그 정도였죠. 자, 오늘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전망치를 내놨는데 그야말로 경제 폭설 수준입니다. 솔직한 수치라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 1.6%를 예고했는데요. 이 건국 이래 2% 아래로 내려간 건 딱 5번뿐입니다. 그만큼 안 좋은 거죠. 경제 폭설 예보는 내려졌으니까요. 눈 내리는 건 막지 못해도 빗자루 들고 염화칼슘 들고 대비를 해야겠죠. 알고도 막지 못한다면 더 뼈아픈 실책으로 기록이 될 테니까요. 오늘은 마침표 대신 정부에 묻겠습니다. 경제 폭설 대비하고 있습니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